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8번째 윤리학 연구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이야기, 이 고정과 윤리, 이 고정과 더불어 사는 삶의 페이지 8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노 인간다움으로서 인의 마음과 실천, 이 두 번째, 본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인의 이름으로 효와 예를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효와 예를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인이 실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3 속에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자, 인의 이름으로 효와 예를 실천하라. 공자는 젊은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여야 하며 근신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이를 가까이 할 것이며 이렇게 행동하고 남는 힘이 있다면 뭐를 해요? 학문을 할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 부분 실천을 하는 행동이 이건 행위를 할 때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고 그리고 신의와 사랑을 하며 그 다음에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은 학문 좀 해라 이런 얘기죠. 공자는 사마 증삼 얘기죠.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고 있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고 있다라고 하자 증자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윽고 공자가 나가시자 다른 제자가 묻기를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자 증자는 선생님의 돈은 충가서일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증자는 이제 그 공자가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고 있다고 하니까 충가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증자는 받아들였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평생 행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그것은 서일 것이다 라고 했으니 증자가 얼핏 맞췄습니다. 그쵸? 서일 뿐이다 그랬으니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이거는 기독교에 있어서도 나오는 황금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증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기원전 505, 그 다음에 435까지 생존했었고 중국 정국시대의 유가사상가 이름은 삼, 자는 자여, 증자는 존칭. 이 뒤에 자자가 붙이면 존칭이래요.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렇게. 그래서 골자의 제자로서 공자보다 46세 연하이고 공자 사후 육아에 유력한 일파를 형성. 이 골자가 아니라 공자야 아니야 공자. 공자의 제자로서. 그래서 증자의 학통은 자사 맹자로 이어져 육아의 교통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이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고 사랑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가 제시한 사랑구실의 출발점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효도, 형제지간의 우애 이 실천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에요.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자에 있어서의 사랑은 효도와 우애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자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을 부모에게 효도한 것으로 보았고 공자는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사람이라면 효는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적 행위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행위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도리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의 끝이 날지언정 효도라는 것은 변치 않는 도리이다. 사람이 해야 할 바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뭐해?
의롭지 못한 일에는 일단 부모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조심스럽지만 바르게 말씀드리는 것이 효라고 하였다. 공자는 가족에게 효도하고 공손한 인물이 사회에 나가더라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사회로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관계에 우애가 있으면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경우에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남과 함께 나누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거. 따라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리이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어려운 처지에는 다른 사람을 모른 척하게 되면 이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피는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답지 않다. 이거는 동물과 짐승의 의미가 아닐까? 좀 더 하면 악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내가 입고 자고 먹고 싶어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은 나의 가족관계를 넘어서 더 큰 연대의 틀 속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 서의 중요성, 유교의 황금률 이렇게 봐도 아무 지장이 없을걸요. 예?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의 황금률이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 어버이를 제대로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바탕으로 밖에 나가서 나보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이거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은 뭐를 해요? 효도와 우애를 할 줄 알고 이 효도와 우애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예. 결국은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효도와 우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잠깐 한번 봐봅시다. 참고사항으로 자유의 황금률, 트라이앵글 황금률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라는 거 첫 번째 육아사회에 강조되는 사회윤리예요. 공자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지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강조되는 사회윤리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노노의 위령공평에 따르면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한마디 말로 평생 해야 할 것을 나타내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 나왔죠. 공자가 그것은 서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여기서는 베풀려 그랬는데 시키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러한 서의 윤리는 축의급인입니다. 나로 미루어 다른 사람한테 미추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의 여범직각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로 자기를 헤아려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울러 대학에서 비롯된 곱자로 재는 도리, 이게 곱자라는 게 이게 구분자예요. 이게 그 고분 그래서 혈구지도로 자신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네, 혈구지도라는 거는 구분 그 자는 자로 상대를 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추탁하여 방장하게 만드는 도는 서해윤리. 이게 혈구지도. 자신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사람을 추탁하여 미루어 방장하게 만드는 도를 우리는 혈구지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미루어서 아는 거. 이게 축의급인 혈구지도 이게 서로 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서는 충서의 형태로 춤과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논어의 2인편의 공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한 가지로 일관한다고 하자 증자가 자신의 문인들에게 충성뿐이라고 말했죠. 이게 구절에 대해서 주인은 논어집주에서 자신을 다한 것을 충이라 하고 자신을 헤아리는 것을 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라고 여기며 만물에 미친 것이 인이고 자기를 헤아려 만물에 미친 것이 서이다. 그래서 정자의 말을 이용해 층은 몸체고 서는 쓰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용의 관계죠. 층은 체고 얘는 서는 용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강조하는 서의 윤리는 다른 종교와 사상들에서도 공통으로 강조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기독교에서 이른바 황금률로 불리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는 것도 서의 윤리 의식과 일치한다. 그래서 황금률, 골든 룰이란 그리스도교의 근본 원리, 그리스도교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대원칙입니다. 라고 하죠. 이 밑에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자, 양계초에 보면은 자유의 황금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양계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인의 자유의 황금률이란 개인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우나 그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계가 그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되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스펜서의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정의의 원칙과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양계초는 이를 자유에 대한 황금률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러한 해석은 참 독특한데 서구에서 이것이 황금률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자유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단체의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자유의 의미를 얘기하면은 내 자유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나의 자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선이 된 그 속에서의 나의 자유 이렇게 말을 해야 제대로 된 자유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스펜서의 자유의 의미이기도 하고 양계초의 자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펜서의 그 규정을 개인의 자유란 단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계가 그어진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 나아가 그는 단체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보다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이 문명의 지표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자유의 정의는 사람들 각자는 자유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경계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 각자는 자유인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경계로 삼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부자유 역시 심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라는 것은 단체의 자유이지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 이게 옳은 얘기겠죠. 공동체에서. 그래서 야만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승하고 단체의 자유는 없었다. 문명 시대는 단체의 자유가 강하고 개인의 자유는 줄어든다. 이게 요즘 시대에 있어서의 해석이 맞다고 봐야죠. 자,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알파 라이징 이게 현존하는 제품이나 업종과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점에서 알파라는 거고 위기 이후 적용될 새로운 평가 잣대로 부각된다는 의미에서 라이징이래요. 떠오른다는 거. 새로운 거이기 때문에 알파고 떠오르기 때문에 라이징. 그래서 알파 라이징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업종이 있고
세플리로스라는 공생업종, 서로에 대해 선호를 가진 두 집단 간 안정적 매체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의 업종을 세플리로스 공생업종이래요. 따라서 기업이 황금률 경영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업종으로 그 기업을 운영을 했을 때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다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은데 이게 오랫도록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번지 얘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번지가 이익이 무엇인지 대해 이제 공자한테 질문을 하니 공자는 거처할 때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때 공명히 하며 사람을 대할 때 충성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랑캐에 가더라도 벌음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죠. 이게 첫 번째 번지가 이인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거였어요.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 다음 중궁이 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얘기에는 이에 공자는 문을 나갔을 때는 큰 손님을 뵙듯이 하며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게 서죠. 이게 서.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안연편의 중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는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질지 못하면 하면서 불인하면 이 얘기죠. 인하지 못하면 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인을 알아야 얘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질지 않으면 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어떻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질려면 못하면 얘 악이 없다는 거예요. 얘 악이. 한편 공자가 말한 인간은 마땅히 학문과 지식을 넓혀야 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행동 준칙인 예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 탐욕의 유혹을 이기고 이미 땅에 떨어진 인간의 행동 규범인 예를 실천하였을 때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안현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냈고 결국은 극기죠. 예로 돌아가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극기복례가 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허락한 것이라고 하며 인의 실천은 자신에게 달렸으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겠는가. 결국은 인의 목은 누구 거예요? 내 목이다 한 거예요. 그러자 안양의 그 종목을 여쭤보겠습니다 하자 공자는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안양은 제가 비록 딱하고 가엾지만 원컨대 선생님 말씀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비례 얘가 아니면 비례 물씨 비례 물청 비례 물언 비례 물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도 말아라. 얘가 아니면 그것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므로 공자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극대복례가 인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인의 실천으로 예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랬어요. 이러한 공자의 사상 중 인을 중심으로 하는 덕목들은 인간 행위의 원리 및 방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인을 바탕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을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극기복례에서 예를 돌아가죠. 인에 돌아가는 구체적 방법 이게 뭐예요? 극기복례 이거라는 거예요. 예.
극기복례를 해서 수기의 안인을 했을 때 그것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실천으로 예가 필요함을 역설, 그러니까 인을 실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례함이 아니라 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 중 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목들은 행위의 원리, 인간 행위의 원리 및 방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인을 바탕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을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유지가 돼요?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더 알아보기 한번 봅시다. 유학에서 성인이란 가장 완전한 인격을 갖춘 가리키는 명사로 보통 사람은 도달하기 어려운 위대한 존재로 상정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러한 보통 사람을 예를 여기에다 썼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성인인데 그 성인에 미달하는 사람은 그 미달자죠. 보통에 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두 미달해도 다 됩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지금 이 용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자는 이러한 이상적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존경받았다. 공자 역시 요순과 같은 임금을 성인으로 추앙하였다. 그러나 정작 논어에는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진술은 그리 많지 않다. 공자는 성을 인의 완벽한 실현 경지로 성인을 도덕적 심리적 완벽에 이른 사람으로 보았다. 논어가 최고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성인을 꼽고는 있지만 실상 논어에서 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경우는 사회에 불과 오히려 군자라는 단어가 106번. 그러니까 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인 이렇게 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칫하면 어지러워지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서인과 군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군자는 서인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간이 아닌 아직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미형적 존재죠. 미성인적 존재. 미형적 존재. 이때 형이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으로서의 이것을 성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인.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형적 존재입니다. 미형적 존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군자는 성인과 본질상 같으며 자신이 이익만 챙길 줄 아는 소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간으로서 육아가 현실 속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 위해서 효사상의 사회적 가치 이것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공자는 효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질서 의식이 드러남을 강조한다. 이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제가고 치구이고 평천하 이게 드러남을 강조한다. 네. 효를 통해서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의 질서가 드러난다. 공자의 제자장 증자가 편집한 효용대에 의하면 학문은 대학을 근본으로 하고 행실은 효경을 우선으로 합니다. 공자는 자식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주고 또 양육해준 부모에게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인 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효는 예를 통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공자는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효의식이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효는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실천 가치인 예의 바탕이 되고 예의 실천은 사회적 인간관계의 기본 도리이므로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는 효의 실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뭐를 봐야 된다? 효를 봤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덕목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